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17살 박도윤은 낡은 구두에 흰 셔츠를 입고 무거워 보이는 검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의 옷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마치 검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하얀 배처럼 눈에 띄었다. 오늘 KJ건설과 김순자 여사의 토지 분쟁을 심리하겠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나와 주십시오. 이정환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KJ건설 측 변호사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판사가 다시 한번 원고 측 변호인을 찾는 순간 법정 뒤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젊은 얼굴에서는 두려움보다 결단력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비정상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몇 변호사들은 코웃음을 치며 무시하는 눈길을 던졌지만 도윤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앞만 보았다. 귀하는 김순자 여사의 변호인입니까? 이 판사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네, 판사님. 저는 김순자 여사의 변호인 박도윤입니다. 그의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을 때 법정 뒤쪽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다. 김순자 여사였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과 희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저 아이가 제 변호사가 맞습니다. 다른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법정 안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이 판사는 망치를 내리쳤다. 조용히 하십시오. 자격 증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을 뒤엎을 법정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도윤이 증거 서류를 정리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로 돌아갔다. 빗물이 새는 작은 방, 누렇게 변한 벽지,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을 키우던 어린 소년의 모습이 스치듯 떠올랐다. 도윤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매일 밤 청소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 여사의 지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메아리 쳤다. 도윤의 어머니는 강남의 고급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며 새벽같이 집을 나서 밤늦게야 돌아오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도윤은 희망이었다. 도윤이 갓난아기였을 때 가족을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 한밤중에 짐을 챙겨 떠나더라.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말한 것은 그게 전부였다. 비 내리는 새벽,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가방 하나 들고 떠난 남자. 그 이후로 도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어린 도윤은 남들과 달랐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닐 때 그는 엄마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사전과 책을 읽었다. 5살 때 이미 어른들도 놀랄 정도의 단어를 사용했고 7살 때는 신문을 똑바로 읽을 수 있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초등학교 교사가 박 여사에게 말했던 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가난한 청소부의 아들이 특별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기적 같았다. 도윤이 10살이 되던 해겨울 그의 삶에 또 다른 특별한 존재가 들어왔다. 집 근처 골목에서 발견한 진도견 한 마리였다. 작고 야인 강아지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도윤은 망설임 없이 그를 품에 안아 집으로 데려왔다. 엄마, 이 강아지가 너무 추워해요. 우리랑 같이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생활은 이미 빠듯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진도견은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한 개야. 하지만 먹이는 내가 책임져야 해. 도윤은 강아지에게 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름처럼 정이는 날카로운 지능과 놀라운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정이는 도윤이 공부할 때 언제나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고 도윤이 학교에 갔다 돌아올 때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도윤은 중학생도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풀었고 12살 때는 지역 글쓰기 대회에서 부유한 사립학교 학생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그의 글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가난한 소년이 그린 정의와 평등에 대한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준호 선생님은 도윤의 재능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한 권의 법률책을 가져와 도윤에게 말했다. 누구도 너를 다르게 생각하게 하지 마. 도윤 학생, 축하합니다. 서울 대명고등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울의 엘리트 학교로 진학한다는 것은 작은 아파트를 떠나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를 보며 그는 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우리 아들, 드디어 내 재능에 맞는 곳을 찾았구나. 어머니가 속삭였다. 대명고등학교 첫날, 도윤은 즉시 자신이 다른 세계에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최신 컴퓨터 장비, 그리고 예제차에서 내리는 학생들. 그의 낡은 교복과 해진 가방은 누가 봐도 눈에 띄었다. 너 어디서 왔어? 이런 학교에 어떻게 들어왔지?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놀리듯 물었다. 장학생이래. 가난뱅이가 우리 학교에 오다니. 학생들이 속삭였다. 교실 뒤에 앉아 도윤은 이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공부에만 집중했다. 수학 시간에 그는 어려운 문제를 가장 먼저 풀었고 국어 시간에는 가장 깊은 분석을 제시했다. 그의 성적은 곧 전교 1등으로 올라섰다. 쟤는 로봇인가 봐. 감정도 없이 공부만 하네. 아냐, 분명 부정행위를 했을 거야.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보다 잘해? 모욕과 소외감이 도윤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매일 밤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도윤아, 내가 특별한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야. 집에서는 정의가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된 진도견은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었고 때로는 도윤의 눈물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전환점은 학교가 토론 동아리를 개설했을 때 왔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이었다. 도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나 열정적이고 논리적인 연설을 했고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교육은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불평등의 증인이자 그것을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소수였지만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도윤 스스로가 자신의 목표를 더 명확히 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난 변호사가 될 거야. 나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거야. 이 결심은 그의 모든 공부의 방향을 제시했다. 밤늦게까지 법률 서적을 읽고 사회 문제에 관한 글을 쓰고 유명 변호사들의 변론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법정에서 첫 사건을 맡은 그를 만들어냈다. 토론 대회에서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도윤은 조기 졸업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5살에 다른 학생들보다 2년이나 앞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법대에 입학한 그는 캠퍼스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었다. 저 학생 봤어. 15살인데 신동이래.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랑 같은 수업을 듣는 거지? 첫 수업에 들어선 도윤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보다 최소 3살에서 많게는 8살까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대학의 강의실은 고등학교와 달리 웅장했고 교수들은 냉정했다. 그의 나이를 알고 있는 교수들 중 일부는 그를 시험하려는 듯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박도윤 학생, 대법원 2015년 판결에서 인용된 법 원칙을 설명해보세요. 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벽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의 대답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보다 더 고독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밤에 술을 마시러 가거나 소개팅에 바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도윤은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홀로 법조문과 판례를 외우며 샌드위치를 먹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밤, 도서관 관리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학생, 매일 여기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 어머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사무실을 청소하세요. 저는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집에서는 정희가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밤늦게 지쳐 돌아오는 도윤을 항상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도윤이 공부하는 동안 그의 발치에 누워 함께 밤을 지새웠다. 때로는 도윤이 책상에서 잠들면 정희가 이불을 물어다 덮어주기도 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다른 학생들이 취업 걱정에 술을 마시고 밤을 새울 때 18살의 도윤은 법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대학신문에는 역대 최연소, 법대 졸업생 박도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이력서를 보낸 모든 대형 로펌에서 거절당했다. 면접에 간신히 불려갔을 때도 채용 담당자들은 그의 나이만 보고 코웃음 쳤다. 이런 일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아직 너무 어려요. 우리 의뢰인들이 아이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좌절감이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밤, 도윤은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그가 포기한 것들, 친구, 연애, 청춘의 즐거움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도윤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어머니의 오랜 이웃인 김순자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KJ건설의 압박 편지가 들려 있었다. 내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김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편지를 움켜쥐며 떨렸다. 30년 넘게 살아온 내 집인데. 도윤은 편지를 자세히 읽었다. KJ건설은 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땅이 원래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건 불법입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도윤은 김 할머니의 집에 관한 모든 서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기록, 심지어 김 할머니 남편이 땅을 구입했을 때의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찾아냈다. 밤늦게까지 법률 도서관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다. 정희도 도윤의 조사를 돕는 듯했다. 한 번은 도윤이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정희가 재빨리 물어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도윤이 지쳐 잠들었을 때는 언제나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심리 일주일 전 KJ건설 측에서 전화가 왔다. 박도윤 씨, 그런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되셨다고 놀랍네요. 하지만 이번 건은 당신 같은 초보에게는 벅찬 사건입니다. 김 여사께 말씀드리세요. 우리가 제시한 보상금을 받고 조용히 나가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도윤은 한숨조차 내쉬지 않고 단호하게 응답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날 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삼계탕이 놓여 있었다. 내일이 내 첫 재판이니까 기운 내라고 특별히 만들었어. 도윤은 어머니의 투박한 손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의 청소일로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에 자신의 꿈이 담겨 있었다. 엄마, 내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정의롭다고 믿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길 거야. 심리 당일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머니가 다려놓은 파란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구두약을 바른 낡은 구두를 신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여전히 어렸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정희는 현관문 앞에 앉아 도윤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늘의 중요성을 아는 듯했다. 정희야, 오늘은 진짜 정의를 위한 싸움이야. 나 잘할 수 있겠지? 진도견은 마치 대답하듯 짧게 짖었다. 법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도윤은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옆자리에 앉은 회사원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학생인데 왜 그런 서류를 보고 있어요? 도윤은 미소로 답했다. 오늘 제가 변호하는 분이 계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을 때 김순자 할머니는 이미 법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한복과 도윤의 검소한 차림새가
고급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도윤아, 정말 괜찮을까? 도윤은 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할머니, 오늘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법정의 문을 열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도윤과 김순자 할머니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검은 로브를 입은 이정환 판사가 이미 법대에 앉아 있었다. KJ 건설 측 변호사팀은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민우 변호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수많은 소송에서 승리해온 인물이었다. 김순자 대 KJ 건설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변호인석으로 향했다. 그의 얇은 가방에는 밤새 준비한 증거 서류와 법률 자료가 가득했다. 김순자 변호인, 자격증명을 제출하십시오. 도윤은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내 법원 서기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안경을 고치며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법정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가 숨죽인 채 이 특이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서류들은 정확합니다. 이 판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번호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나이에?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졸업했습니다. 판사님, 제 자격은 합법적이며 모든 필요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강민우 변호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이의가 있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의 나이와 경험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중요한 재산권 분쟁을 제대로 변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도윤을 향해 물었다. 박도윤 변호사, 귀하는 실제로 한국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 시효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다. 이것은 명백한 테스트였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순자님의 경우 30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왔으며 1992년 적법한 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대법원 2015년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장기 점유자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이 판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서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자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말에 김순자 할머니의 긴장된 얼굴에 작은 희망이 스쳤다. 반면 강민우 변호사는 처음으로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대를 만난 것이다. 도윤은 자신의 첫 승리를 차분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럼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첫 증거물을 제시할 준비를 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배심원석과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의심, 호기심,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조롱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선에 흔들릴 여유가 없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굳건했다. 김순자 할머니와 그의 가족은 30년 이상 이 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해왔습니다. KJ건설이 제시한 소유권 주장은 최근에 조작된 것입니다. 도윤은 첫 번째 증거물을 내밀었다. 1992년에 작성된 토지 등기부 등본이었다. 이 문서는 김순자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김정석 씨가 합법적으로 이 토지를 구매했음을 증명합니다. 당시 매도인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확인됩니다. 이 판사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어린 변호사가 보여주는 전문성과 자신감의 놀란 표정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KJ건설이 제출한 소유 문서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도윤은 두 번째 증거물을 꺼냈다.
이 문서에 있는 서명을 보십시오. 원래 문서의 서명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판사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KJ 건설 측 강민우 변호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게다가 도윤은 계속해서 말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30년간 매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여기 세금 납부 기록과 영수증이 있습니다. 도윤은 세 번째 증거물로 오래된 세금 영수증 묶음을 제출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었지만 모두 김순자의 이름으로 납부된 정식 영수증이었다. 강민우 변호사가 조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런 오래된 영수증이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더 최근에 법적 권리 이전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반박했다. 그 최근의 문서야말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문가의 필적 감정을 청했고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는 독립적인 필적 전문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KJ 건설이 제출한 문서의 서명이 원래 매도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법정은 다시 술렁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변호사들은 이제 진지하게 도윤의 증거 제시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오늘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심리는 일주일 후로 하겠습니다.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하십시오. 이 판사가 선언했다. 도윤이 자리로 돌아갔을 때 김순자 할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도윤아. 일주일 후 법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첫 번째 심리에서 어린 변호사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관한 소문이 법조계에 퍼졌고 많은 변호사와 법대생들이 방청석을 채웠다. 법정문이 열리고 이정환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을 속개하겠습니다. KJ 건설 측 변호인, 뒤측의 주장을 펼치십시오. 강민우 변호사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의 회색 양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금태 안경 뒤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강민우의 목소리는 깊고 권위 있었다. 우리는 김순자 씨가 이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을 꺼냈다. 이 문서들은 2010년 김정석 씨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토지의 권리를 우리 회사에 매각했음을 증명합니다. 물론 김순자 씨에게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었지만 법적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윤은 이 주장을 듣고 빠르게 메모를 했다.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한 강민우는 계속했다. 박 변호사가 제출한 필적 감정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원이 인정하는 공식 감정인의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서명이 진짜임을 확인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이 판사는 망치를 두드려 조용히 시켰다. 박도윤 변호사, 반박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다. 네, 판사님. 먼저 김정석 씨는 2008년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여기 사망 증명서가 있습니다. KJ 건설이 주장하는 2010년 계약은 이미 돌아가신 분과 맺었다는 말이 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강민우 변호사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곧 회복되었다. 이는 단순한 문서상의 오류입니다. 실제 계약은 김정석 씨가 생존해 계실 때 체결되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왜 김순자 할머니는 이 계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또한 김정석 씨가 사망한 후에도 재산세 납부는 계속해서 김순자 할머니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세금 납부 의무도 이전되었어야 합니다. 강민우 변호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이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를 했다.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판사가 말했다. 다음 심리까지 양측은 모든 관련 세금 기록과 소유권 이전에 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법정을 나서는 도윤의 어깨는 무거웠다. 다음 심리까지 단 3일. 그 짧은 시간 안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정말 미안해요, 도윤 학생.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회사는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은데. 도윤은 손을 내밀어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부엌 테이블에 온갖 서류를 펼쳐놓고 꼼꼼히 검토했다. KJ 건설이 제출한 문서, 김순자 할머니의 세금 기록, 등기부 등본. 어디선가 단서를 찾아야 했다. 정희는 도윤의 곁에 누워 때때로 그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마치 그의 걱정을 이해하는 듯했다. 새벽 3시, 도윤은 문득 깨달았다. 그는 KJ 건설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정석 씨의 인감도장.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다. 엄마, 할머니께 전화해도 될까요? 급해요. 이 시간에.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순자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정석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어디 있나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김순자 할머니의 집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김정석 씨의 유품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손수건, 낡은 안경, 그리고 인감도장. 도윤은 손을 떨며 도장을 들어올렸다. KJ 건설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 자국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정석 씨의 진짜 도장은 특이한 흠집이 있었지만 계약서의 도장 자국에는 그 흠집이 없었다. 할머니, 이거예요.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정희도 기쁘게 짖었다. 마치 주인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했다. 도윤은 급히 법률사무소로 달려가 전문 감정인에게 도장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정 결과는 명확했다. 계약서의 도장은 위조된 것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후 내내 법원 기록 보관소에서 KJ 건설의 과거 소송 기록을 조사했다. 놀랍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토지를 빼앗으려 했던 사례가 2건이나 더 있었다. 한 건은 소송 중에 취하되었고 다른 한 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체계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심리 당일 도윤은 김정석 씨의 진짜 인감도장, 전문가의 감정보고서, 그리고 KJ 건설의 과거 유사 사례 기록을 모두 가지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빛났다. 이정환 판사는 그날따라 더욱 엄숙한 표정이었다. 법정이 조용해지자 그는 입을 열었다. 추가 증거 제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도윤 변호사, 먼저 시작하십시오. 도윤은 진실의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판사님, 김정석 씨의 실제 인감도장을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 법정에 제시했다. 법원 서기가 다가와 상자를 받아 이 판사에게 전달했다. 모든 시선이 그 낡은 도장에 집중되었다. 이 도장은 30년 동안 김순자 할머니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의 측면에 있는 특이한 흠집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판사는 돋보기를 꺼내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실제로 도장 측면에는 작은 기역 모양의 흠집이 선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인의 보고서입니다. KJ 건설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 자국에는 이 특이한 흠집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조의 증거입니다. 강민우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다. 판사님, 인감도장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김정석 씨가 다른 도장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공식 계약에는 반드시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김정석 씨의 인감 증명서가 있습니다. 등록된 인감의 패턴과 우리가 가져온 도장의 패턴이 일치합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도윤을 향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도윤 변호사,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왜 이런 사건이 법정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김순자 씨의 소유권이 그렇게 명백하다면 말입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것은 판사가 던진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도윤은 잠시 김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수십 년간의 고통과 투쟁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J건설은 김순자 할머니 같은 노인들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고 법적 용어로 혼란을 주고 심지어 문서까지 조작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은 김순자 할머니가 포기하고 적은 보상금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정의는 항상 이긴다는 것을.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판사의 표정이 변했다. 그의 엄격한 눈에 미소의 그림자가 스쳤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가 곧 잦아들었다. 충분합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1시간의 휴정을 갖겠습니다. 법정 밖 복도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휴정 시간 동안 많은 법조인들이 모여 이 특이한 사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도윤은 복도 구석 벤치에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도윤의 젊은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도윤아, 정말 잘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판사의 결정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몇몇 경력 있는 변호사들이 그를 주목하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닌 호기심과 약간의 존중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강민우 변호사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엘리이제는 어떤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박 변호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압적이었다. 도윤은 김순자 할머니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후 강민우와 함께 한적한 곳으로 걸어갔다. 당신 나이에 이 정도면 인상적이네요. 강민우가 말을 꺼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런 사건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소하면 당신의 의뢰인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것이 위협인가요, 강 변호사님? 강민우는 웃음을 지었다.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김순자 씨에게 시세의 7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죠.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김순자 할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강 변호사님,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상주의는 법조계에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젊은 친구,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법원 서기가 외쳤다. 재판을 재개합니다. 모두 법정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돌아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할머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다. 도윤의 젊은 얼굴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진실은 그들 편이었고 그는 그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정환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정환 판사의 엄격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에는 어떤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후 고개를 들었다. 본법원은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도윤은 김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KJ 건설 측 변호사들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불안함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토지 소유권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입니다. 이 판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김순자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1992년부터 합법적으로 김 씨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KJ 건설 측에서 제출한 2010년 계약 문서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잠시 멈추고 안경을 고쳤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특히 김정석 씨의 인감 도장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약서에 찍힌 도장 자국은 김정석 씨의 실제 등록된 인감 도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계약 체결 시점으로 주장된 2010년은 김정석 씨가 이미 사망한 이후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이 판사는 망치를 한번 두드려 조용히 시켰다. 또한 KJ 건설의 유사한 토지 분쟁 패턴도 법원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본법원은 해당 토지가 여전히 김순자 씨의 합법적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KJ 건설의 소유권 주장은 기각됩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이겼다. 정말로 이겼다. 이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더불어 문서 위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김순자 할머니는 도윤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집을 지켜줘서. 도윤도 감정이 복받쳐 할머니를 안았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 변호사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강민우 변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류를 급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도윤을 향해 잠시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인정도 섞여 있었다. 도윤은 이제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법정 싸움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의의 도구가 되었다. 판결 이후 몇 주가 지났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다. 도윤의 첫 승소 소식은 여러 법률 뉴스와 블로그에 퍼졌다. 17세 소년 변호사, 대기업 상대로 승소라는 헤드라인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도윤의 작은 원룸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원하는 기자들, 그리고 갑자기 그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로펌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어느 맑은 토요일 오후, 도윤은 김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다.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김치찌개, 갈비찜, 잡채, 평소 먹기 힘든 진수성찬이었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자리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모임에는 도윤의 어머니, 이준호 선생님, 그리고 도윤을 응원했던 몇몇 이웃들이 함께했다. 정의도 물론 함께였다.
진도견은 도윤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고 가끔 테이블 아래서 음식 조각을 받아 먹으며 즐거워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정환 판사였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법정보다 부드러웠다. 김순자 할머니가 황급히 일어나 판사를 맞이했다. 판사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김 여사님. 그리고 그는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도윤 변호사, 당신에게 사과와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했다. 저에게요, 판사님. 네, 처음에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나이만 보고 판단했죠. 하지만 당신은 진정한 법률가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치밀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에 대한 헌신. 이 판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법원 인턴십에 관심 있나요? 당신 같은 젊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다. 정희는 도윤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엄마, 제가 꿈꾸던 세상이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세상.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내가 그 세상을 조금 더 가까이 만들었어. 일주일 후 도윤은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벽에 붙인 간판에는 모두를 위한 정의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 동시에 이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말에는 법원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그의 첫 승소 이야기는 법대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했다. 정희는 언제나처럼 도윤의 곁을 지켰다. 사무실에서도 도윤의 발치에 누워 의뢰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많은 사람들이 진도견의 충성심과 영리함에 감탄했고 어떤 의뢰인들은 정의가 있어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도윤은 이제 알았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사무실이나 고액 연봉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 더 나아가 세상을 조금씩 더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정의를 향한 그의 발걸음 곁에는 항상 또 다른 정의가 함께했다. 그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첫 번째 지지자인 진도견 정혜. 서울의 하늘 아래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당신을 위해 더 깊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샘플을 다시 확인하고 자세히 분석하여 실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으면 아기를 위한 더 나은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기는 병원에 있어요. 그들은 저에게 아기를 만나게 해주지 않고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요.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제 아기를 영원히 잃을까 두려워요. 김도윤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유료계의 몇몇 동료들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의학적 검사라는 명목으로 아기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병원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이임장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수는 침묵했다. 그녀는 한때 이 원장을 믿었고 시댁의 빈 약속을 믿었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에게 고통과 실망만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도윤 박사의 진실된 눈빛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자신과 아기를 정말로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알겠어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아기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도윤 박사는 행동에 옮겼다. 그는 희귀 증후군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아기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병원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의료계에서의 명성과 인맥 덕분에 그는 빠르게 승인을 받았다. 그날 지수는 박사와 함께 병원에 갈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작은 하숙방에서 기다렸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시댁이 이 계획을 알아차릴까봐 모든 노력이 헛되어질까 봐 두려웠다. 오후에 김도윤 박사가 돌아왔다. 그를 보자마자 지수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됐나요? 제 아기를 만났나요? 건강한가요? 김도윤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아기를 만났어요.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좋습니다. 몸에 털이 많은 것 외에는요. 혈액 샘플을 채취했고 곧 상세한 검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수는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고 감동했다. 최선을 다해 원인을 찾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힘으로 채워졌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어둡긴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진정으로 그녀와 아기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그녀 곁에 있었다. 어둠이 작은 하숙방에 내려앉았다. 방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수의 마음에는 이제 희망의 불꽃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왜냐하면 오직 어머니의 사랑만이 인생의 모든 폭풍을 이겨낼 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김도윤 박사가 아기를 만난 후의 날들은 지수에게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매일 박사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아 검사 과정과 초기 결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았다. 김도윤 박사에 따르면 아기의 건강 지표는 모두 정상이었고 몸에 털이 많은 상태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고 더 자세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괜찮아요. 아기에게 위험한 질병은 없습니다. 더 상세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이 더 필요해요. 그가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러한 정보가 약간의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아기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었다. 매일 밤 그녀는 낡은 싱글 침대에 누워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의 첫 웃음을 보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소중한 순간을 놓쳤다. 하지만 폭풍은 그녀에게 오랫동안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아침 지수가 일하기 위해 컴퓨터를 막혔을 때 그녀는 낯선 이메일 주소에서 온 메일을 받았다. 제목은 간결했지만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 알고 있다. 도망칠 생각 마. 이메일 안에는 지수가 카페에서 김도윤 박사를 만나는 사진들, 심지어 그녀의 작은 하숙방 사진까지 있었다. 아기를 넘기지 않으면 일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위협적인 메시지와 함께 지수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마우스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누가 이 사진들을 찍었을까? 민준의 가족일까? 아니면 그녀의 이야기를 신문에 센세이션하게 만들려는 어떤 기자일까?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 박미영의 번호였다. 지수, 영원히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박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더 이상 가족에는 없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몰래 의사와 연락한 것도, 아기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도. 어떻게 아셨어요? 지수는 말을 더듬었다.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어요. 당신 같은 며느리가 우리를 속일 수는 없어요. 들어보세요. 만약 계속 고집을 피우면 당신이 다시는 아기를 볼 수 없게 만들겠어요. 어머님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저는 아기의 친모예요. 제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법원은 당신이 도망치고 가족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아기를 빼내려고 외부인과 접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법을 이용해 그녀의 모성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만약 박미영이 모든 것을 법정으로 가져간다면 그녀의 인맥과 돈으로 지수가 패소할 가능성이 컸다. 이제는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양육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렇게 하면 충분한 돈을 줄 테니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박미영의 목소리가 길게 이어지며 위협적이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 신호음이 마치 지수의 심장에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만약 그녀가 소송을 당하고 양육권을 잃는다면 그녀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을 것이다. 지수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숙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깜짝 놀랐고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었다. 이 시간에 누가 그녀를 찾아올까? 저예요. 김도윤 박사입니다. 지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김도윤 박사의 걱정 가득한 얼굴이 나타났다. 방금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당신 시댁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고소해서 양육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네, 알아요. 방금 시어머니한테서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지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요. 그들이 나를 법정에 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김도윤 박사가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는 아동권리와 여성권리 관련 사건에 매우 뛰어납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게요. 지수는 김도윤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신뢰와 지지의 빛이 번쩍였다. 처음으로 많은 날들이 지난 후 그녀는 이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일단은 진정하고 어떤 정보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만남을 주선할게요. 우리는 그들이 당신의 모성을 빼앗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가시밭길일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에게는 진정한 동반자가 생겼다.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믿음의 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지수는 얼마나 많은 폭풍이 오더라도 아기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모든 장애물보다 강하고 그녀가 작은 아기를 보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김도윤 박사와의 만남 이후 지수는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았다. 그러나 곧 다가올 법정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준의 가족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돈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그녀는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외로운 어머니였다. 며칠 후 김도윤 박사는 지수를 그의 친구 황 변호사에게 소개했다. 황 변호사는 아동권리와 가정폭력 관련 많은 사건을 맡아왔다. 첫 만남에서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이해심이 가득했다. 지수 씨, 당신의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당신의 사례는 복잡하지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아기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의료 처치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이 아기를 돌볼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갖춘 어머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제 아이를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계속했다. 당신 시댁은 당신이 갑자기 병원을 떠난 것을 증거로 사용하여 당신이 아기를 유괴하려 했다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기의 안전을 걱정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런 모든 혐의를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 아기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제가 아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어요. 우리는 법원에 당신이 감독하에 아기를 만날 수 있도록 임시명령을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어머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화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지수는 걱정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 한편 민준의 가족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박미영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수의 음모의 희생자라고 감정적으로 주장했다. 지수가 의도적으로 아기의 상태를 숨기고 가족의 동의 없이 아기를 데려가려 했다고 했다. 우리는 단지 손자를 위한 최선을 바랬을 뿐입니다. 지수는 아직 젊어요.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은 단지 아기가 최상의 의료 치료를 받기를 원했지만 지수는 이것을 반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지역 방송에서 계속해서 방영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지수를 향한 비난과 소문이 더 많아졌다. 황 변호사는 즉시 언론사들에 연락하여 거짓 정보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명예훼손 및 비방에 대해 민준의 가족을 고소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했다. 지수 씨,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여론을 주도하도록 내버려두면 대중의 의견은 그들 쪽으로 기울 것이고 이는 소송에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 지수는 동의했다. 그녀는 언론을 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비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답변을 제공했다. 점차 이야기는 더 복잡해졌다. 몇몇 진실된 기자들이 민준의 가족에게 반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왜 박미영은 지수가 아기를 만나는 것을 막는지, 왜 아기가 명확한 의학적 이유 없이 그렇게 오래 병원에 격리되어 있었는지, 언론의 압력으로 아기가 치료 중인 병원도 언론 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그들은 아기의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 아기를 격리한 것은 의학적 이유가 아니라 예가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큰 전환점은 김도윤 박사가 상세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왔다. 그는 즉시 지수와 황 변호사를 만났다. 결과는 아기가 하이퍼트리코시스와 관련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기의 몸에 털이 많은 상태가 일시적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수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러면 제 아기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가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기가 사랑이 있는 가정 환경에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 변호사는 신속하게 이 결과를 소송 자료에 추가했다. 이것은 아기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으며 격리나 특별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중요한 증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준의 가족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미영은 더 이상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민준도 더 이상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황 변호사는 지수와 아기가 감독하에 만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함으로써 압력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만남이 잘 진행된다면 이것은 지수가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만남은 맑은 아침에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지수는 심장이 세게 뛰며 법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손은 작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아기를 태운 차가 법원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아기는 내려져 간호사의 팔에 안겨 있었다. 아기의 눈이 지수의 눈과 만났을 때 그 맑은 눈동자가 빛나는 것 같았다. 아기는 작은 손을 지수를 향해 흔들며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엄마. 그 순간 지수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더 이상 소음도 호기심 어린 시선도 없었다. 오직 그녀와 그녀의 소중한 아기만이 남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온 세상이었다. 지수는 다가가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행복 때문이었다. 그녀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아기를 되찾는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다른 한편에서는 박미영과 민준이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아마도 그들은 모성애가 이토록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순간 지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기를 위해, 사랑을 위해, 정의가 결국 그녀와 아기에게 있다는 믿음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법원에서의 감독된 만남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털로 덮인 아기를 가슴에 안은 지수의 모습, 엄마의 가슴에 기대는 아기의 모습은 많은 마음을 녹였다. 지수의 진실함과 신성한 모성애는 모든 편견을 넘어서 어려운 법적 싸움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만남 이후 황 변호사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소송을 강화했다. 그는 법원에게 병원에서의 아기 치료 전 과정을 재검토하고 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수가 집에서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임시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민준의 가족 쪽에서는 저항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박미영은 더 이상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민준 가족의 변호사는 지수에게 합의 제안을 했다. 그들은 지수가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큰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아기와 함께 있는 것뿐입니다. 지수는 협상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황 변호사도 동의했다. 제 의뢰인은 재산이나 물질적 이득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기를 키우고 돌볼 권리만을 요구합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수의 단호함 앞에서 민준의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들은 여론이 점점 지수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소송이 길어지면 가족의 이미지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지수의 합법적인 모성권을 방해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을 위험도 있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김도윤 박사는 계속해서 아기의 건강 상태를 연구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지수와 아기를 방문하여 아기의 발달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약 3개월 후 아기 몸의 두꺼운 털이 점점 얇아지기 시작했다. 검은 털은 옅어지고 빠져나가 다른 아기들처럼 분홍빛 피부를 드러냈다. 김도윤 박사는 아기의 몸이 의학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 희귀한 현상입니다. 아마도 출산 후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가 완전히 건강하고 위험한 질병의 징후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도윤 박사는 병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한때 지수를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소셜미디어의 악의적인 댓글들은 점차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로 바뀌었다. 지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을 오해했어요. 당신의 강인함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본보기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댓글들은 지수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사회는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성애와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에 관한 이야기였다. 여론의 압력과 황 변호사의 명확한 증거 앞에서 민준의 가족은 마침내 양보하기로 했다. 그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에서 공식적인 화해 만남을 제안했다. 만남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다. 민준은 지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내가 틀렸어. 처음부터 너와 아기 편에 서지 않은 것을 정말 미안해. 민준이 신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론이 두려웠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잊었어. 지수는 침묵했다. 그녀는 한때 이 사과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이제 그것을 들으니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시간과 아기를 향한 사랑이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했다. 내가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아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야.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너에게 아버지가 될 두 번째 기회를 줄 거야. 항상 강인함을 보여왔던 박미영도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다가와 지수의 손을 잡았다. 내가 틀렸어요. 편견과 두려움이 사랑을 흐리게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수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그의 어머니를, 그리고 품 안의 작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많은 폭풍을 겪었지만 마침내 평화의 항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화해 모임의 끝에 법원은 공식적으로 지수의 양육권을 인정했다. 민준의 가족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아기를 함께 돌보기로 동의했다. 지수는 예전에 두 부부가 살던 작은 집으로 돌아가 깨진 조각들로부터 새로운 가정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아기는 날이 갈수록 자랐고 몸의 털은 완전히 사라졌다. 아기에게는 밝은 눈, 순수한 미소가 있었고 엄마에게 매우 애착이 있었다. 매일 아침 아기는 엄마라고 부르며 작은 집을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 지수와 아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녀는 아동 권리와 모성애에 관한 워크숍에서 자신의 여정을 나누도록 초대받았다. 그리고 아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의 눈은 행복과 자부심으로 빛났다. 결국 지수는 모든 것을 극복했다. 단지 아기를 되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랑이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어두운 비 내리는 밤에서 평화로운 햇살까지 영원한 모성애에 관한 이야기로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시간이 흘러 지수의 작은 집은 진정한 가정이 되었다. 매일 아침 아기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제 하늘이라고 불리는 아기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한때 두꺼운 털은 이제 먼 기억일 뿐이었다. 하늘이는 이제 윤기 있는 검은 머리카락,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이가 유치원에 처음 가는 날, 지수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꽉 잡고 학교 정문을 통과할 때 심장이 세게 뛰었다. 다른 부모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지수는 멈췄지만 하늘이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엄마의 손을 놓고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빠르게 달려갔다. 한 어린 소녀가 하늘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물었다. 새 친구야. 나는 미나야. 너는 이름이 뭐야? 하늘이야, 아이가 대답했다. 새 친구를 만나 그의 눈이 밝게 빛났다. 예쁜 이름이다. 그네 타고 싶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며 지수는 마치 가슴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한때 그녀는 아이가 항상 다르게 여겨질 것이라고 잔인한 편견의 그림자 아래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아이는 평범한 아이처럼 살고 있었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민준과 박미영의 경우 그들도 진정으로 변했다. 민준은 주말마다 아이를 방문하여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었다. 처음에는 지수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녀는 민준이 진정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번은 지수가 우연히 민준이 하늘이에게 길 잃은 어린 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으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단지 하늘이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아이가 양쪽 가족 모두로부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한때 냉혹하고 편견에 가득 찼던 박미영은 이제 손자를 깊이 사랑하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종종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고 겨울에는 아이를 위해 직접 스웨터를 뜨개질했다. 한 번은 그녀가 지수 옆에 앉아 눈에 후회가 가득한 채로 말했다. 내가 많이 틀렸어요.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박미영의 손을 잡았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유대는 점차 회복되었다. 그들은 단지 명목상의 친척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하늘이를 키우는 가족이 되었다. 한편 김도윤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계속했다. 지수와 하늘이의 이야기는 이 희귀한 위약 현상에 관한 과학 논문을 쓰는 영감이 되었다. 그는 또한 정기적으로 지수의 가족을 방문했는데 단지 의사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가까운 친구로서였다. 어느 날 김도윤 박사는 지수와 하늘이를 아동 권리와 모성애의 힘에 관한 컨퍼런스에 초대했다. 컨퍼런스에서 지수는 초기의 어려운 날들부터 모성권을 되찾기 위한 여정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모든 말은 청중의 마음에 닿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아이가 겪은 일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한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향한 사랑이 나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어떤 어머니라도 제가 했던 것처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한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 후 많은 사람들이 지수에게 다가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어머니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TV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았다. 지수와 하늘이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다. 그녀는 집에서 번역 일을 계속했고 가끔 글쓰기 프로젝트도 받았다. 하늘이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그가 그린 그림들, 그가 배운 노래들에 대해 엄마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어느 오후 두 사람이 집 현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이가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왜 하늘이 분홍색이에요? 태양이 자러 가기 때문이야. 태양이 피곤할 때 오늘 하루가 지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하늘을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거야. 하늘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지수는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너의 모든 날은 아름다울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항상 사랑받기 때문이야. 석양 속에서 함께 앉아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자의 모습은 마치 평화롭고 완벽한 그림 같았다.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치유되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어머니에서 지수는 진정한 행복을 다시 찾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모성애의 힘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희망이 남아있는 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지수와 하늘이의 삶은 마치 여러 색으로 이루어진 그림 같았다. 한때는 고통의 회색, 절망의 검은색이 있었지만 결국 행복과 평화의 분홍색이 승리했다. 그들은 어두운 날들 이후 빛을 찾았고 그들의 여정은 인내, 사랑,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필요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서울 외곽 작은 구립병원의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출산실의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와 어우러져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긴장된 심장 박동을 더욱 고조시켰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산부인과 복도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의료장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창백한 황색 조명이 하얀 벽에 드리워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출산실에서 지수는 분만대 위에 누워 창백한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다. 고통이 물결처럼 밀려왔다미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강한 수축이 그녀의 몸 전체를 떨게 했다. 지수의 남편 민주는 옆에 서서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민준이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있었다. 이 원장은 20년 이상의 산부인과 경험을 가진 의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을 모니터링하는 화면 옆에 서 있었다. 아기 심장 박동은 안정적이에요. 모든 지표가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비쳤다.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예정일을 일주일 넘긴 후에야 지수에게 진통이 시작되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들은 태아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원장의 전문적 직감은 그가 완전히 안심할 수 없게 했다. 아기 머리가 보여요. 지수 씨, 힘을 세게 주세요. 이 원장이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크게 말했다. 지수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밀었다. 고통이 그녀의 몸 전체를 찢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긴장된 순간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명확하고 큰 울음소리가 방의 침묵을 깨뜨렸다. 하지만 그 직후 다시 침묵이 찾아왔고 이번에는 더 무겁고 불안한 침묵이었다. 축하의 말도 웃음소리도 지수를 위한 포옹도 없었다. 대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집중되었다. 한 젊은 간호사가 한 걸음 물러서며 손이 떨려 의료기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다른 한 명은 재빨리 입을 가리며 충격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수천 건이 출산을 도운 이 원장조차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전체 경력 동안 그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목이 쉰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지수는 분만대에 누워 숨이 약하게 나왔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 내 아기는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원장이 간호사에게 눈짓을 했고 즉시 아기는 하얀 천으로 쌓여 출산실 밖으로 급히 옮겨졌다. 차가운 형광등이 민준에게 비쳤고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아내의 손을 놓았다. 지수는 아기를 보지 못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침대에 다시 쓰러졌다. 내 아기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간호사가 재빨리 다가와 지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은 쉬세요. 아기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다시 데려올게요. 하지만 왜요? 아기를 안고 싶어요. 지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출산실 밖에서 병원 이사회에 긴급 전화가 걸렸다. 최고 의사들이 한밤중에 소집되었다. 아무도 지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몽롱한 상태로 밀려났다. 민주는 복도에 서 있었고 그의 다리는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대답 없는 질문들이 가득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아기는 다른 정상 출산처럼 지수에게 건네지지 않았을까? 밖의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번개가 어두운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민주는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빗방울이 차가운 눈물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무겁게 느껴졌고 모호한 두려움이 퍼져나갔다. 한쪽 구석에서 이 원장은 간호사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다. 당신 확실해요? 아기가 정말로 그렇게 두꺼운 털로 덮여 있다고요? 네, 전신이, 얼굴까지도. 마치. 간호사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고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충격이 남아 있었다. 이 원장은 침묵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 펜을 꽉 쥐었다. 그는 하이퍼트리코시스, 일명 늑대인간 증후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오직 의학 서적을 통해서였다. 이것은 그가 직접 목격한 첫 번째 사례였고 이는 그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결과를 의미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요. 이 원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고 그의 눈에는 숨기기 어려운 걱정이 비쳤다. 밖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마치 다가올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수술 후 회복실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아기의 운명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빗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동안 어딘가 병원에서 약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절망적인 도움 요청처럼 울려 퍼졌다. 지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의 몸이 마치 트럭에 치인 것처럼 느껴졌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수술 부위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주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그녀 마음속의 공허함이었다.
출산 후 거의 3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아기를 안겨주지 않았고 아무도 아기가 어떤지 말해주지 않았다. 병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지수는 일어나려고 애썼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무거웠다. 창문 밖으로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물방울들이 흐린 유리창을 타고 슬프게 흘러내렸다. 민주는 여기 없었고 그녀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지수는 간호사를 부르는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통증을 참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녀는 병실을 나와 특별치료실을 향해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거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속삭임을 들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길을 문에 대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원장님, 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들렸다. 산모의 가족이 아기를 보길 원해요.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그들이 아기를 볼 수 없어요. 이 원장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우리는 더 많은 검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서울에서 전문가들을 불렀어요. 그들은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산모 가족이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숨길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기가 특별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절대로 어떤 이미지나 정보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세요. 지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그녀의 다리는 약해졌다. 특별한 건강검진? 왜 그녀의 아기가 그런 것을 필요로 할까? 수술 부위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그녀는 무릎을 꿇을 뻔했지만 지수는 입술을 깨물고 모든 힘을 다해 서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볼 필요가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이 원장이 나왔다. 그의 뒤에는 2명의 간호사가 야른 천으로 덮인 신생아 침대를 밀고 있었다. 그는 바로 거기에 서 있는 지수를 보고 놀랐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 씨, 당신은 쉬어야 해요. 당신의 건강 상태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내 아기 어디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쉬었고 각 단어는 고통스러운 가슴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왜 아무도 내게 아기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이 원장은 침묵했다가 간호사에게 신생아 침대를 앞으로 밀어달라고 신호를 보냈다. 지수 씨, 진정하세요. 아기는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할 뿐이에요. 지수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간호사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하얀 안경 뒤에 숨겨진 공포를. 안 돼요. 지금 당장 내 아기를 보고 싶어요. 그녀가 소리쳤고 그 소리는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지수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 원장은 간호사에게 야른 천을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수는 침대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멈출 것 같았다. 아기는 거기에 누워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피부는 분홍빛이었지만 온몸이 두꺼운 검은 털로 덮여 있었다. 털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얼굴, 팔다리, 심지어 작은 손가락에도 있었다. 검은 털이 모든 곳에 덮여 있었다. 지수는 뒤로 물러났고 그녀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다. 아니, 이럴 수 없어. 이것은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이 원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다. 우리는 이것이 하이퍼트리코시스, 즉 신체가 과도한 털을 생성하게 하는 유전적 장애라고 의심합니다. 지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작은 아기가 동물의 털처럼 보이는 두꺼운 털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과 고통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다. 왜 이런 거죠? 이전의 초음파는 다 정상이었어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이퍼트리코시스는 일반적으로 초음파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발생하거나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가족과 민준의 가족은 모두 건강해요. 아무도 이런 적 없어요.
이 원장은 말을 멈췄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출산 전 검사는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로 의학적 수수께끼였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머뭇거렸다. 그녀는 두려웠다. 아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려웠다. 복도에서 민준이 막 도착했다. 그는 아내의 울음소리와 의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다리는 마치 바닥에 고정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앞에는 두꺼운 검은 털로 덮인 아기가 있었다. 아기의 눈이 열리고 순수하고 무고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민주는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얼굴을 돌렸고 그의 눈은 피했다. 지수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진실과 혼자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빗방울들은 차가운 유리창을 때렸다. 고립되고 외로웠다. 지수는 이 밤이 폭풍우 치는 날들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작은 아기, 그 작은 생명체는 어떤 일들과 마주해야 할까? 그리고 그녀, 한 어머니로서 운명의 잔인함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해질 수 있을까? 민준의 뒤돌아선 모습,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지수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것 같았다. 상실감, 고통, 두려움이 차가운 복도를 가득 채웠다. 특별 치료실의 문이 닫히고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격리되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마치 젊은 어머니와 그녀의 다른 아기를 위해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비는 계속해서 사흘 동안 쏟니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지수와 그녀의 작은 아기의 상황을 위해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운명의 밤 이후 지수는 특별 건강검진이라는 이유로 아기를 만나지 못한 채 병실에 격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러 번 이 원장에게 물었지만 항상 모호한 대답과 피하는 눈빛만 돌아왔다. 민주는 달랐다. 아기를 본 그 순간부터 그는 거의 사라졌다. 그는 아내를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았고 지수의 어떤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의 전화는 울리기만 할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지수는 병실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잠 부족으로 창백했다. 그녀는 아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소문은 바로 이 작은 병원에서 시작되었다. 아기를 보고 의료기구를 떨어뜨릴 뻔했던 젊은 간호사가 자제력을 잃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는 한 입에서 다른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곧 병원의 내벽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졌다. 그 아기가 괴물같이 태어났대. 맞아,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서 동물처럼 보인대. 그건 업보라고들 해. 그 가족은 분명 큰 죄를 지었을 거야.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소문은 빠르게 시장의 대화, 길가 커피숍의 대화, 심지어 몇몇 작은 신문들에서 마을의 늑대 아기에 대한 센세이셔널한 기사로 변했다. 지수는 알고 있었다. 친절한 간호사가 점심시간에 그녀에게 휴대폰을 가져와 소셜미디어에 악의적인 댓글들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특별치료실의 유리창을 통해 몰래 찍힌 자신의 작은 아기의 사진과 함께 두꺼운 털로 덮인 채 태어난 아기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보았다. 지수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이제 그것은 처음 날의 고통스러운 눈물이 아니라 무력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화가 영원히 그녀를 떠났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오후, 민준이 병원에 나타났다. 그는 어두운 색 재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 얼굴의 절반이 가려져 있었다. 지수는 멀리서 그를 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기쁨과 고통으로 동시에 뛰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민주는 살짝 손을 뺐다. 이 며칠 동안 어디 있었어? 내가 전화했는데 안 받았잖아. 너무 무서웠어. 민주는 아내를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신발에 고정되어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뭘 더 생각할 게 있어? 우리 아기야. 내가 9개월 동안 고통스럽게 키워서 낳은 아기라고.
그게 정말 내 아기인지 확신해. 민준의 말은 지수의 심장에 비수로 꽂혔다. 그녀는 물러서며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봐, 지수야. 그 아기가 얼마나 이상한지 보라고. 온 마을이 우리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어. 어머니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아기가 저렇게 태어난 게 아닌지 말씀하셨어.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바람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기를 끔찍한 무언가로 생각한다고. 민주는 침묵했지만 그의 침묵은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이제 충분히 견뎠어. 당장 내 아기를 만나고 싶어. 지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지수야, 고집 부리지 마. 어머니가 이 원장님과 얘기하셨어. 아기를 서울의 특별치료센터로 보낼 수 있대. 아기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치료? 뭘 치료한다는 거야? 우리 아기는 괴물이 아니야. 하지만 정상도 아니잖아. 이해 못하겠어. 아기를 여기 둔다면 우리는 절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매일 수치심에 울고 계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우리 아기에게는 사랑과 가족이 필요해. 내가 그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민주는 등을 돌렸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아기를 지키겠다면 혼자 키워야 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민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수는 복도로 달려나갔다. 그녀의 맨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을 걸었다. 그녀는 특별치료실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그녀의 작은 아기가 격리되어 있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지수는 몸부림쳤다. 그녀는 소리쳤다. 내 아기 어디 있어요? 내 아기를 보고 싶어요. 지수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고 호기심 어린 눈길들을 끌어모았다. 이 원장이 나타나 간호사들에게 지수를 병실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지수 씨, 진정하세요. 진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어요? 내 아기가 이상한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데? 왜 내 아기를 숨기는 거예요? 왜 내 아기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지수의 충혈된 눈을 바로 보지 못했다. 아기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해요. 우리는 단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그저 아기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힘이 빠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온몸이 떨렸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물방울 하나하나가 젊은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와 섞여 들렸다. 바깥의 폭풍우는 계속되었지만 지수의 마음속 폭풍은 더 격렬했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오직 자신만이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특별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그녀를 떠났을지라도 사회가 등을 돌렸을지라도 그녀는 결코 아기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여론의 폭풍 이후 지수의 병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전날의 논쟁 이후 민주는 병원에 다시 오지 않았다. 지수의 전화는 침묵의 공허함 속으로 빠졌다. 남편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심지어 시댁에서도 아무도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마치 한 전염병 환자처럼 아무도 가까이 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지수의 수술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들렀지만 이전처럼 인내심 있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건강에 대해 상기시켰지만 실제로는 아기가 이송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특별한 경우를 돌볼 충분한 시설이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서울로 아기를 이송하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안 돼요. 내 아기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지수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아기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계속하면 아기는 평생 차별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아기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원장은 침묵했다. 그는 지수 같은 어머니에게 아기와의 이별은 영혼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민준의 가족과 지역 당국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 남편의 가족이 법원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아기가 자신의 품에서 빼앗기는 생각은 그녀를 마비시켰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오후 지수의 시어머니 박미영이 병원에 왔다. 60대의 여성으로 외모는 다정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은 서로 맞물려 있었고 각 손가락은 마치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 꼬여 있었다. 지수 씨, 진지하게 이야기하러 왔어요. 지수는 일어나 앉았다. 이불 가장자리를 단단히 잡고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이미 지쳤어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악의적인 소문을 견딜 수 없어요.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직접 말씀하세요. 지수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마음은 이미 파도치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아기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처리할게요. 아기를 서울의 의료센터로 보낼 거예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상한 아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이상하다고요? 그 아이는 어머니의 손자예요. 민준의 피와 살을 이어받은 아이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세요? 그 아이가 내 손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를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그 아이를 돌볼 능력이 있나요?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저런 아이는요. 마지막 단어들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지수는 마치 벽에 밀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아기는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박미영의 얼굴이 변했다. 부드러운 말투에서 이협적인 톤으로 바뀌었다.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 상황과 우리가 가진 인맥을 생각하면 당신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나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았다. 돈도 없고 옆에 있어줄 가족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오직 아기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마저도 위협받고 있었다. 박미영은 일어서서 재킷을 정리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고집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지 않길 바라요. 문이 닫히자 지수는 침대에 쓰러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에 얼굴을 묻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무력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날 밤 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빗속에서 번지는 가로등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임신했을 때의 날들을 떠올렸다. 민준이 그녀의 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의 발차기를 느끼던 저녁들을,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완벽한 가족, 평화로운 날들을 꿈꾸었는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파괴되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은 이제 등을 돌렸고 시댁은 그녀를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작은 아기는 어딘가 차가운 유리 뒤에 누워 있었고 아무도 그녀가 아기를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도 아기가 안전한지 알려주지 않았다. 한 생각이 지수의 마음에 번쩍 떠올랐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녀는 아기를 병원에서 데려나가야 했다. 시댁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했다.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지만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지수는 침대를 떠났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필요한 것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성공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특별치료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향해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의 전등이 깜빡였고 약한 불빛은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녀는 벽에 몸을 숨기며 한 걸음씩 아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특별치료실 문은 이제 불과 몇 미터 앞에 있었다. 지수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그 문을 넘어가면 자신과 아기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폭풍우를 통과하더라도 결코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수는 특별치료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차가운 문손잡이에 닿았다. 안에는 그녀의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다. 투명한 유리 뒤에 격리되어. 그녀는 당직 간호사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부드럽게 돌려 밀어 열었다. 방 안의 빛은 복도의 강한 빛보다 더 부드러웠다. 유리 인큐베이터가 방 모퉁이에 있었고 의료 장비들이 일정하게 삐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수는 다가갔다. 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아기는 자고 있었다. 작은 얼굴은 눈을 감고 있었고 부드러운 검은 털이 얼굴, 손, 작은 발가락까지 온몸을 덮고 있었다. 지수는 손을 뻗어 유리를 만졌다. 차가운 감각이 살을 통과했지만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애야, 엄마야. 그녀는 속삭였다. 아기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갑자기 뒤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지수는 돌아섰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한 젊은 간호사가 문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보였다.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아기를 안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지수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다리는 더 이상 그녀를 지탱할 수 없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간호사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성과 연민 사이에서 흔들렸다. 마침내 그녀는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큐베이터 뚜껑을 열었다. 몇 분만이에요. 누가 알게 되면 당신과 나 모두 큰 문제에 처할 거예요. 지수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며 작은 아기를 받아들었다. 출산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아기의 체온을 느꼈다. 갓난아기 냄새, 부드러운 피부, 검은 털로 덮여 있지만 아기의 눈이 천천히 가을 호수 표면처럼 맑게 어떤 파문도 없이 열렸다. 아가야, 엄마가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지켜줄게. 지수는 속삭였다. 그녀는 얼굴을 아기의 따뜻한 피부에 가까이 대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가 이 순간에 더 오래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굽이 높은 신발 소리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이지만 이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간호사는 급하게 지수에게 아기를 다시 인큐베이터에 눕히라고 신호했다. 가세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아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마음은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아기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키스하고 빠르게 방을 나섰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달렸고 심장은 가슴 속에서 세게 뛰었다. 깜빡이는 불빛들은 마치 위험을 경고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만약 잡히면 그들이 그녀의 모성을 빼앗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시는 아기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지수는 병원 문을 통해 달려나갔다. 그녀의 맨발이 비에 젖은 땅을 밟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빗방울이 마치 바늘처럼 그녀의 살을 찔렀다. 그녀는 몇 벌의 옷과 신분증을 담은 작은 가방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걸었다. 어두운 골목길과 진흙투성이 길을 통과하며 걸음 하나하나가 고통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기, 그 순수한 눈빛,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를 보호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도시 외곽의 낡은 하숙집을 찾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중년의 여성으로 불쾌한 표정이었지만 지수가 작은 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많이 묻지 않았다. 방은 겨우 10평 정도로 벽은 습기가 차 있고 창문은 금이 가 있었지만 적어도 지수가 일시적으로 숨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한 곳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다리는 지쳐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다. 전화도 없고 돈도 없고 지수는 자신이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시댁이 찾아올까 봐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에도 그들까지 곤경에 빠뜨릴까 봐 두려웠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수는 온라인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은 임금으로 번역, 프리랜서 글쓰기 일을 받아들였지만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버티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고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했다. 가끔 지수는 하숙집 근처 공원에 나가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도 그렇게 놀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아기를 안았던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지수는 계속할 동력을 얻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오직 그녀만이 아기에게 미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지수의 몸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항상 발견될까 봐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선단체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고 그들이 아기를 병원에서 안전하게 데려나올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밖의 폭풍은 그쳤지만 지수의 마음속 폭풍은 여전히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힘들 것임을 알았지만 매 걸음은 그녀와 아기가 재회하는 날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지수는 작은 창가에 앉아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꽃이 있었다. 모성애의 불꽃,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불꽃.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얼마나 많은 폭풍을 지나가야 하든 그녀는 결코 작은 아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수는 작은 하숙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매일이 걱정과 갈망 속에서 흘러갔다. 그녀는 계속해서 병원과 연락할 방법을 찾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아기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었고 이 원장에게 걸었던 전화도 응답이 없었다. 민준의 가족도 완전히 그녀와의 연락을 끊었다. 어느 흐린 오후 지수가 컴퓨터 앞에 앉아 번역일을 하고 있을 때 그녀의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낯선 번호에 그녀는 주저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지수 씨 맞으신가요? 네, 저예요. 지수는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김도윤 박사입니다. 희귀질환 연구 전문가예요. 지수 씨의 아기 상황에 대해 들었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다. 그의 모든 말이 그녀의 삶을 덮고 있던 어둠 속에서 빗줄기처럼 들렸다. 어떻게 저에 대해 아셨나요? 최근에 늑대 아기에 대한 뉴스를 받고 병원에서 유출된 정보도 있었어요. 당신이 그곳을 떠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자가 아니고 당신과 아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찾고 가능하다면 도움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지수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한때 의사들, 도움을 준다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그녀와 아기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김도윤 박사의 목소리에서 그녀는 다른 종류의 진실함을 느꼈다. 만약 동의하신다면 직접 만나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것을 약속합니다. 잠시 주저한 후 지수는 동의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틀 후 지수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김도윤 박사는 50대 남성으로 마른 체형이었지만 밝고 열정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간단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지수가 만났던 차갑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윤 박사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공감이 비쳤다. 당신이 많은 것을 견뎌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수는 앉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서로 꽉 쥐고 있었고 아직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어떻게 저를 도우실 수 있나요? 저는 여러 해 동안 하이퍼트리코시스를 연구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몇 건의 사례만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 유전적 요인이나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신의 아기에게는 이런 가족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모든 산전 검사는 정상이었어요. 저희 가족이나 민준의 가족 중 누구도 비슷한 상태를 겪은 적이 없었어요. 김도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방을 열어 서류 묶음을 꺼냈다.